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어느 날 내가 처음으로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을 보았을 때 느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날은 1960년대 항만공사를 위한 임시 사무실에서였다. 사무실은 늘 축축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고 낡은 목재 책상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으며 창문 밖에서는 크레인이 철재를 들어 올릴 때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진동처럼 울렸다. 나는 해외 기술자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그 기술자는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회색 양복 안주머니에는 늘 두꺼운 수첩이 꽂혀 있었고 눈빛은 차갑지만 관찰하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놀란 건 그가 내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옆에 있는 젊은 한국 직원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존댓말을 쓰는 장면이었다. 순간 나는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존댓말이라는 작은 말투 하나가 현장을 통째로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직원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낀 듯했다. 그 기술자는 직원의 대답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상대의 지위가 아닌 능력을 보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평생 작은 사람으로 남고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언젠가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을. 그러나 그 기술자 한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준 충격은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평생 고민해오던 질문에 답을 주는 듯한 순간이었다. 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말투에 있었다.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였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상대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가 모두 말투에 담겨 있었다. 그 기술자가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을 높여야 실력이 나오고 실력이 나와야 일이 굴러간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이미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이상할 만큼 그 기술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젊은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서툰 설명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었고 의견이 틀리면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현장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며 예의 바른 외국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작은 말투 하나로 분위기를 살리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데 능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도록 기다렸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기술자가 떠난 뒤 나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기록을 남겼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말이 다르다. 그 말은 나를 평생 따라온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충격은 훗날 내가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 때마다 해외 파트너와 협상할 때마다 위기 상황에서 팀을 모을 때마다 살아있는 지침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 작은 존댓말 하나가 팀의 자존감을 세우고 한 사람의 능력을 깨우고 조직의 기강을 바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나는 직감했다. 이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그 직원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낀 듯했다. 그 기술자는 직원의 대답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상대의 지위가 아닌 능력을 보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평생 작은 사람으로 남고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언젠가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을. 그러나 그 기술자 한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준 충격은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평생 고민해오던 질문에 답을 주는 듯한 순간이었다. 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말투에 있었다.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였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상대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가 모두 말투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회의 중 내 눈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 기술이사였고 나보다 젊었지만 정확하고 침착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그는 회의에서 누구보다 조용했고 말이 적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막 입사한 신입 기술자에게도 철저히 존댓말을 썼다. 저기 이 구간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기술이사의 시선을 유심히 보았다. 그는 결코 상대를 낮춰보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 안에서 정보를 끌어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저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사람의 시야는 언제나 한쪽으로만 좁아져 있다. 사람을 낮추면 정보를 놓치게 된다. 반면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넓게 보고 깊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 기술이사는 신입 직원의 설명을 차분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지금 말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체 공정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다. 그 신입 기술자는 눈빛이 크게 달라졌고 주변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수긍을 보냈다. 단 한 번의 존댓말, 단 한 번의 경청이 한 사람의 존재감과 팀 전체의 에너지까지 바꾸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 순간 똑똑히 깨달았다.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본다. 왜냐하면은 그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지위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나이보다 정보의 가치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그 기술이사는 회의를 이끌 때도 결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의견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까지 들으면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다. 저 사람은 언젠가 큰 조직을 이끌 사람이다.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왜곡된다. 반면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여기에서 갈린다. 사람을 높이면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해지면 결국 성과가 나온다. 그 기술이사가 신입 직원에게 존댓말을 쓴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낮추려고 할까? 왜 우리는 상대가 가진 가능성을 보지 못할까? 그리고 곧 답을 내렸다.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이 올라섰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나 혼자서는 절대 큰일을 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는다. 작은 목소리에서도 힌트를 찾고 조용한 직원에게서 해결책을 발견하며 경험이 적은 사람의 말 속에서 놓친 부분을 찾는다. 이 모든 것이 존댓말이라는 단순한 말투를 통해 드러난다. 나는 그 회의에서 기술이사가 보여준 단 하나의 말투에서 그의 실력, 그의 사고방식, 그의 미래를 모두 보았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겸손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를 넓히는 도구다. 그리고 나는 바로 다음 순간 이 존댓말이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본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된다. 나는 인생의 많은 순간을 겪으며 확신하게 되었다.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가 끝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을 굳히게 만든 사건이 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는 새로운 공장 설비를 도입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성능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설치 과정이 매우 복잡해 많은 실무진이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다. 그날 공장 지원 사무실에는 특유의 기름 냄새와 뜨거운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깥에서는 용접 불꽃이 번쩍이며 쇳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나는 계약 담당자로 임명된 한 중간 관리자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40대 초반이었고 말수가 적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가 협업하던 실무 엔지니어에게 존댓말을 하는 장면이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이 부분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말투 속에는 상대를 동료로 인정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엔지니어가 설명을 하자 그는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진행하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저 사람은 이미 리더다. 사람을 이끄는 사람은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키워주고 마음속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존댓말은 그 과정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반대로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쓰며 명령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공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 분위기를 흐리고 상대를 위축시켜 정보가 막히고 결국 혼자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단순한 말투 하나로 조직 전체의 격을 올린다. 부하 직원이 존중받으면 그 직원은 스스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진다. 책임감을 가진 직원은 더 빠르게 보고하고 더 깊이 분석하고 더 과감하게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나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보았다. 그 계약 담당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배려 있는 말투는 서서히 직원들에게 전파되었고 사무실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질서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나중에는 실무 직원들이 서로 존댓말을 쓰며 의견을 조율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리더 한 명의 말투가 조직 전체를 바꿨구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존댓말을 쓸 뿐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감도 확실했다. 실무진이 겪는 어려움을 들으면 즉시 움직였고 의견을 들은 뒤엔 적당히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존댓말이 단순한 거칠의 예의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행동으로 뒷받침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바로 리더의 조건이었다.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가치 있게 다루고 자신의 실수를 감싸줄 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나는 그 계약 담당자의 말투 속에서 이런 힘을 보았다. 그는 이미 팀 전체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한다. 둘째, 그들은 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그들은 조직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법을 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말투에서 드러났다. 나는 이 사람을 지켜보며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능력을 드러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무시당하면 위축되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며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존중받으면 마음속 에너지가 살아나고 책임감이 생기고 스스로 더 발전하려 한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백 명의 직원들을 봤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결국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리더의 말투에서 시작되었다. 그 계약 담당자는 결국 팀 전체의 중심축이 되었고 문제 해결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나는 그를 곁에서 보며 확신했다. 존댓말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존댓말만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존댓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지만 그 문을 실제로 밀고 열어젖히는 것은 결국 행동과 위기 대응 능력이다. 그리고 이 말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빛을 발하는지 나는 다음 순간 똑똑히 목격하게 된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존댓말의 진짜 힘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존댓말의 진짜 힘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던 한마디의 존중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조직이 불안정해질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진실을 나는 어느 밤샘 회의에서 정확히 목격했다. 1980년대 초 해외 기자재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다. 공정의 핵심 장비였기에 멈추는 순간 공장은 완전히 마비될 상황이었다. 그날 밤 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는 자리마다 어두운 커피잔이 쌓여 있었고
도면에 찍힌 기름 자국은 상황의 긴박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형광등은 피곤한 듯 깜빡거렸고 창밖에서는 용접기 불꽃이 밤하늘에 짧게 터졌다. 직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서로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때 회의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내가 이전에 존댓말을 쓰던 모습으로 주목했던 바로 그 중간 관리자였다. 문제는 명확했지만 해결책은 복잡했다. 해외 기술자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국내 엔지니어들도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조급함이 커질수록 회의실 분위기는 무너졌고 일부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그 관리자가 입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존과 똑같은 태도로 말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의견 주신 분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차분히 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지친 신입 엔지니어에게도 존댓말을 썼고 목소리를 높인 직원에게도 똑같은 존중을 유지했다. 그 말투 하나가 회의실 전체의 숨소리를 멈추게 만들었다. 존댓말은 평소에는 예의일 뿐이지만 위기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심이 된다. 존중은 사람의 방어를 풀어버리고 혼란 속에서도 판단력을 되찾게 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를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그의 안정된 말투, 침착한 존댓말은 사람들의 심장을 조용히 가라앉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은 다시 도면으로 눈을 돌렸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나는 확신했다. 저 사람은 위기에서 진짜 리더로 변하는구나. 존댓말은 단순히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마음이 열리면 정보가 드러나고 정보가 드러나면 해결책이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천재적인 판단이 아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위기는 사람의 본능을 드러낸다. 평소에 반말을 쓰며 윽박지르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감정적으로 변한다. 그들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조직을 압박하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던 관리자는 위기 속에서 더 침착해졌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평소부터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고해왔기 때문이다. 존댓말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위기 속에서 조직을 살렸다. 그 관리자는 회의실 한쪽에서 도면을 들여다보던 막내 엔지니어를 향해 말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배관 온도 문제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막내는 깜짝 놀라 도면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온도가 기준보다 약간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일까요? 그 말 한마디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찔렀다. 해외 기술자들은 그동안 이 부위를 주목하지 않았고 다른 엔지니어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 관리자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존중받은 막내 엔지니어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뛰어갔고 나머지 팀도 빠르게 그의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다시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고장의 원인이 그 배관 온도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정확히 해결되었고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장비는 정상 가동에 성공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 밤새 지쳐있던 직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도 가장 경험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오로지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존댓말은 위기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묶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끈이다. 그리고 그 끈을 곤줄하는 사람이 결국 조직을 일으키고 전체의 흐름을 바꾸며 위기를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존댓말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기 속에서 문을 연 마음을 앞으로 이끄는 힘이 또 하나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짊어지는 자세, 그리고 누구보다 앞에서 무게를 감당하려는 태도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존댓말 뒤에 숨겨진 더 강력한 힘, 바로 책임의 철학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을 삶의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았다.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존댓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예에 바르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상대를 높일 수 있다. 나는 이 사실을 1970년대 말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고위 간부들과 협상하던 자리에서 분명하게 느꼈다. 그날 은행 회의실은 독특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류철이 잔뜩 쌓여 있었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바깥 도시의 소음은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위 간부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추진하던 신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회의실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정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 제공은 어렵습니다. 보증도 불확실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분명한 방어였다. 실패했을 때 자신들의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 바로 평소에 아랫사람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던 중간 관리자, 그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행 간부들은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 한국 산업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설비를 도입하면 기술력은 크게 향상되고 해외 의존도는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의 말투는 단단했지만 공손했고 조리 있었지만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진심이 회의실 공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그가 다음 순간 한 말에서 일어났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나는 그 순간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은 맑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은행 간부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책임을 진다고요? 정말로?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후폭풍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은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작은 책임도 피하려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의심이 사라지고 이해가 생기고 존중이 자리 잡는 말이었다. 은행 간부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말했다. 정 회장님,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누구를 탓할지부터 찾기 때문이다. 탓하는 사람은 상대를 낮추고 명령하는 말투를 사용하며 책임을 위로 밀어올린다. 그러나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된 사람은 상대를 탓하지 않는다. 상대를 높인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수를 감싸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단단하다. 그래서 존댓말을 쓸 여유도 있다. 그 중간 관리자는 은행 협상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피하는 법이 없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고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자기부터 나서서 인정했고 직원의 실수도 감싸주었다. 그는 점차 팀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얻었다. 나는 그를 보며 다시금 깨달았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존중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존댓말은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을 볼 때 말투를 가장 먼저 본다. 목소리가 낮아도 상관없다. 말이 서툴러도 문제없다. 그러나 존댓말을 통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보이면 나는 그 사람을 믿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그들은 조직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법을 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말투에서 드러났다. 나는 이 사람을 지켜보며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능력을 드러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무시당하면 위축되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며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존중받으면 마음속 에너지가 살아나고 책임감이 생기고 스스로 더 발전하려 한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백 명의 직원들을 봤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결국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리더의 말투에서 시작되었다. 그 계약 담당자는 결국 팀 전체의 중심축이 되었고 문제 해결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나는 그를 곁에서 보며 확신했다. 존댓말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새로 도입한 대형 장비가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켰고 장비 내부에서 들리는 금속 마찰음은 불길할 정도로 거칠었다. 작업장 바닥에는 철분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 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을 자아냈다. 해외 엔지니어들은 원인을 찾지 못해 서로 얼굴을 찌푸렸고 국내 기술진은 장비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예상대로 상황은 혼란으로 흘러갔다. 서로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했고 일부 직원들은 이 상황이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따지려 했다. 공기는 무겁고 분위기는 급속히 불안해졌고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평소에 누구보다 아랫사람에게 공손했던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고 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하고 존중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장비 쪽으로 다가가 천천히 손을 대고 금속의 진동을 직접 느끼고 귀를 가까이 대어 소리를 들었다. 직원들이 멀찍이 떨어진 채 지켜보던 장비에 그는 주저없이 손을 넣어 구조를 살피기 시작했다. 해외 엔지니어들이 놀란 듯 말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복잡합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짧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구조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그가 평소에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며 조용히 팀을 챙기던 사람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현장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존중은 약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다. 실력이 단단한 사람의 말투다. 그는 결국 장비 하부의 연결부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해외 엔지니어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점이었다. 그는 장갑을 벗어 손끝으로 미세한 균열을 확인하고 말했다. 여기입니다. 진동의 방향이 다른 걸 보니 이쪽 배선과 축이 잘못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도면을 펼치며 구조를 설명했고 모든 엔지니어들은 그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가 찾아낸 문제 지점은 정확했다. 작업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수정 작업을 진행하자 장비는 다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공장 전체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회전축이 안정되며 진동이 사라지고 기계의 흐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돌아갔다. 해외 엔지니어 중 한 명은 감탄을 숨기지 못하고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이걸 단번에 찾으셨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어제 직원들과 구조를 다 확인해 두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나는 그 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며 의견을 묻고 작은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의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어지는 관찰력과 준비성이었다. 직원들은 그의 말투에만 감동한 것이 아니다. 그 말투를 떠받치는 실력에 완전히 신뢰를 보냈다. 그 이후 공장의 모든 엔지니어들은 그의 말이라면 어떤 지시라도 믿고 따랐다. 존댓말을 쓰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확신을 얻었다. 존댓말은 실력 있는 사람만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말투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존댓말을 쓰면 가벼워 보이고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존댓말을 쓰면 그 존댓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사람들은 그 말투 속에서 진심을 보고 준비성을 보고 책임감을 본다. 그래서 믿는다. 결국 리더십이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말투의 강함이 아니라 실력의 단단함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존댓말과 실력이 결합된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실력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존댓말만으로는 조직을 이끌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힘은 바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모아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말해주겠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실력도 돈도 명령도 아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이 마음을 얻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1980년대 말 해외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기술팀의 역량과 단합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했다. 회의실은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도면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해외 투자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팀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조직력은 안정적인가? 내가 돈을 맡겨도 괜찮은가? 이 모든 질문이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문제는 그날 기술팀 중 한 명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발표 자료 중 핵심 수치 하나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고 그것은 투자자들에게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의구심이 담긴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심지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시험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평소 누구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던 그 중간 관리자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그는 실수를 한 엔지니어를 먼저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존중을 잃지 않았다. 지금 자료에서 나온 수치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 순간 당황하고 주눅든 엔지니어에게 전하는 보호였다. 존댓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장면이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그의 침착함을 의외라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이어 말했다.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제 관리 부족입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정확한 수치를 가져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실수를 감싸면서도 책임은 자신의 어깨에 올리는 사람, 윗사람에게만 공손한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똑같은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 그는 더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실수를 한 엔지니어를 곁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서 진짜 리더의 마음을 보았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품위를 지켜주는 사람. 그 존댓말은 조직 내부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실수를 한 엔지니어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였다.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 책임감 있는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수치를 검토하고 수정한 데이터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존댓말을 중심으로 한 신뢰의 문화가 조직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중간 관리자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정된 자료를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는 말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팀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그런 팀워크가 만든 결과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표정이 변화했다. 처음에 차가운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관심과 신뢰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내부가 단단한 팀을 좋아했다. 서로를 존중하며 움직이고 실수가 나도 재빨리 수습하는 조직을 좋아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투자자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젊은 관리자는 훌륭합니다. 태도에서 흔들림이 없군요. 조직 전체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성숙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날 우리는 큰 투자를 얻어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회의장을 나서며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다. 실력만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존댓말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을 얻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성공의 마지막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것이 바로 존댓말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마지막 비밀이 남아있다.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결론, 성공하는 인간의 법칙이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모두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을 걸고 깨달은 단 하나의 결론이 있다.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 이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냉철한 법칙이었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수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해외 고객들과 끝없는 협상을 하며 이 진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잠깐은 강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을 낮추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도 낮아지는 순간을 맞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실수를 용서받고 위기를 함께 넘어서며 작은 기회라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다. 존댓말을 쓴다는 것.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커지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나라 전체의 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존댓말은 예의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태도였다. 아래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지위를 보지 않았다. 나이가 아니라 능력을 보았고 직급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키울 수 있었고 조직을 앞으로 밀 수 있었고 위기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내 주변에서 수없이 이 원칙의 승자를 보았다. 해외 투자자를 설득하던 순간에도, 공장의 위기 상황에서도, 대형 금융 협상에서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존댓말을 쓰던 사람이었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조직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며 세상에서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억압으로 얻을 수 없고 윽박지르거나 명령으로 얻을 수 없다. 마음은 오직 존중으로만 얻을 수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한 말투를 쓰고 반말로 압박하고 사람을 흔들어야 조직이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잃고 결국에는 이를 잃었다. 반면에 조용히 상대를 높이고 실력으로 증명하고 책임으로 뒷받침하고 존댓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은 항상 위로 올라갔다. 누구도 그들을 밀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의 큰 흐름은 마음이 결정한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에게서 얻는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바로 신뢰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신뢰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들어낸다. 신뢰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지만 계약을 성사시킨다. 그리고 신뢰는 존댓말에서 시작된다. 존댓말은 사람을 높이는 말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살며 이 원칙을 지켰다.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적어도 나는 항상 존댓말로 물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말이 나를 더 높였다. 그 말은 상대의 잠든 능력을 깨웠고 조직의 에너지를 키웠고 팀의 방향을 한 곳으로 모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셨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나는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생은 외로운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었는가로 승패가 갈린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을 높인 만큼 길이 열리고 사람을 높인 만큼 기회가 생기며 사람을 높인 만큼 세상이 여러분을 밀어준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남기고 싶다. 사람을 높이면 세상도 여러분을 높인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이며 성공하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법칙이다. 인생의 크기는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 여러분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십시오. 그 존댓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세워주는 말이 될 것이다.